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열효율이라는 부분이에요. 열효율. 열효율 도대체 뭐지? 그죠? 열효율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해서 딱 1회분을 아예 열효율 하나를 소개시키는데 다 쓰느냐? 당연히 문제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 간단합니다. 열에너지 이용 효율이 이제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근데 그 열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게 바로 이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즉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가 왜 노력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딱 봐도 쉽죠? 자, 그럼 이 열효율이라는 개념만 잡고 이 뒷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열에너지가, 이 열효율이 왜 중요하냐? 자,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 제가 보통 전기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전기에너지나 화학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원래 목표로 했던 에너지 말고 이외의 에너지들로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손실되는 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무슨 에너지다? 바로 열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막 그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스탠드, 당연히 스탠드에서는 당연히 빛을 내면서 열에너지를 보통 같이 내니까 열에너지 발생하고, 선풍기 이제 모터 부분에서 발생하고, 특히 이제 심하게 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노트북 컴퓨터 같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그 전선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미세한 전선들의 그 조금씩의 그 열 손실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열을 배출해주는 그 열 배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서 열에너지가 당연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 열에너지를 줄여야 원래 목표로 했던 이제 그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 열 손실은 우리가 의도한 에너지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의도한 열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터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의도하지 않은 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열에너지, 즉 이 비율을 찾는 거예요. 열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열효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열기관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열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전기에너지랑은 상관없이 자, 기본적으로 열에너지는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것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특정 열에너지를 열에너지 형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열에너지를 받은 열에너지를, 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목표는 장치예요. 네.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다양한 에너지원, 화학에너지나 뭐 전기에너지 이런 데서 열에너지를 받아서, 자, 그 열에너지를 받은 걸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전환을 시키는 게 목적인 장치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장치 열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가솔린, 이제 휘발유차, 디젤차는 경유차, SE는 기관들, 그리고 증기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올 건데, 그 증기 터빈을 돌려서, 엄청난 열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로 바꾸는 그런 걸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해요. 자, 즉 증기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열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열기관이 뭐냐? 이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다 전환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일부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열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건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열기관은 그걸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서 이제 열기관을 제시를 해주는데, 어쨌든 자, 이런
열기관에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얼마나 열 에너지를 많이 손실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투입했던 에너지 대비 손실되는 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큰가. 그걸 나타내주는 게 바로 열 효율입니다. 자, 열 효율은 간단해요. 열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투입한 열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을 일로 사용했느냐, 실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켰느냐. 자, 그 비율이 바로 열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좀 쉬운데, 자,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체 열의 이동 방향은. 자, 그래서 만약에 고온인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Q1만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이 저온 부분으로 Q2만큼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Q1에서 Q2만큼 빼준 만큼을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 1에너지로 주는 거죠. 사실 목표는 저온으로 열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고온에서 이 바깥으로 2를 해주는 거예요. Q1을 이용해서 2를 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만큼 다 가지 못하고 일부가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든 뭐든 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효율은 간단합니다. 열기관에 공급한 열에너지 Q1 중에서 얼마만큼이 역학적인 일로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이 되느냐. 자, 그걸 보는 게 바로 열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관은, 이 고온부랑 저온부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 즉 가솔린, 휘발유 쓰는 그 엔진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고온이 되는 거예요. 내부가 고온이 돼서 폭발시키면 열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냉각수나 이런 걸 쭉쭉쭉 빠져나가게 돼요. 엔진 다 식힐 때. 그때 이제 저온부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이 고온부가 있고 저온부가 있다라고 딱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자, 고온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있고 저온부가 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열이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엔진을 이용하든 터빈을 이용하든지 해서 일부를 일로 전환시키고 남은 열을 저온부로 빼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저온부로 많이 빠져나갈수록 당연히 낭비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마나 이제 많은 에너지를 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자, 그걸 확인하는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효율식. 자, 열효율식은 보통 2로 표현을 하는데요. efficient, 여기서 나온 단어겠죠. 자, 이 열효율은, 자, 내가 준 Q1. 그러니까 실제 열기관으로 준, 고온부에서 준 그 열에너지 Q1분의 해준 1 W로 나타내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가장 기초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통 주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1이 한 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어지냐면 Q2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W가 말고. 그러면 진짜 간단한 게, 자, 우리가 Q1에서 W를 빼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Q2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Q1에서 W만큼 해준 1만큼을 빼주면 나머지가 이제 Q2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W는 여기서 W는 Q1 마이너스 Q2로 써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이게 두 번째 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까지 외워주세요. 자, 뭐냐면, 그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Q1, 이걸 해주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주면 뭐가 좋냐? 좀 더 간단한 Q랑 Q2 알아서 그냥 두 개 비율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열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써주도록 한다. 자, 요 세 가지의 식 외워주면 끝입니다. 열효율식은 이렇게 쉬워요. 즉, 총 내가 준 열 중에 얼마만큼이 쓰였냐, 그 비율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열효율이에요. 그래서 열효율 어떻게 구하는지 잘 아셨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사실 이번 단어는 끝입니다. 그래서 공급한 열에너지 중에 얼마만큼 일을 했고 얼마만큼이 빠져나갔느냐,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건 이제 다 끝났고, 사실 이거 어렵지도 않은 실제로 풀면. 꼭 기억을 해주고. 자, 그리고, 자, 실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죠. 자, 10,0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3,000줄의 일을 했다. 그럼 열 효율은 얼마인가? 아유, 쉬워요. 왜 쉽냐? 딱 봐도 그냥 보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Q1이 돼 있고, 이게 해줬으니까 이게 W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는 Q1분의 Q1분의 이게 아니야. W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얼마야? 0.3 나오죠. 왜? 10,000분의 3,000.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열혈을 구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0.32로 써도 되는데, 일본은 0.3, 즉 소수점 쓰는 게 맞는데 30%로 써줘도 틀리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쓰세요. 무지 나온다는 얘기겠죠. 꼭 기억하세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내가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굳이 이 식을 통해서 열효율을 계산해 봤느냐? 자,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지구온난화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요. 자,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해서는 사실 그 페이지 272쪽, 페이지 227쪽에, 27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각각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뭐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말라 죽게 하고, 산성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랑 결합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이제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건강을 안 좋게 하고, 뭐 이제 미세먼지도 뭐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 이런 다양하게, 즉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지금 여기 앞에 사라졌다. 제 앞에 PPT 하나 빼놓은 것 같은데, 자, 거기 내용이 이겁니다. 자, 왜 지금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갑자기 열을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40줄이 필요해. 40줄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열기관의 열효율이 40%예요. 그리고 20%예요. 이때 엄청난 차이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자, 뭐냐? 40줄이 필요할 때 열효율이 40%면은 40% 열기관에서 40줄만큼의 일을 해주려면 총 얼마가 필요하냐면 100줄이 필요합니다. 즉 열에너지를 100줄만 투입하면 40줄이 나와요. 40% 열기관은. 자, 그런데 20%는 몇 줄 투입해야 될까요? 자, 200줄 투입해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열효율 이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소모하는 이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2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효율이 나쁜 거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열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화석연료들이 연소될 때마다 지금 현재 제가 페이지 272쪽에서는 그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가 쭉쭉쭉 써지게 되고, 그러면 이 환경오염 물질이 2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2배가 나오게 되면 환경이 더 많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자, 이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그 온실기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의 수준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도 심해져, 환경오염도 심해져. 이것들이 열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이 속도가 빨라지면 해수의 온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그러면 비가도 더 빠르게 녹고 해수의 높이도 더 빠르게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기 순환도 달라져요. 이제 그 올라가면 앞에서 라니냐랑 엘니뇨 있었잖아요. 그거 제 7반은 아마 제가 이거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올려줄 텐데, 그 라니냐 엘니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라니냐 엘니뇨 때문에
완전 대기 순환하는 그게 바뀌어요. 순환 형태가 바뀌어요. 자,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면 그거에 따라 각 지역별로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어디는 사막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이상 기후가 계속 생겨요. 산불이 갑자기 많이 나는 경우도 생기고. 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료율을 만약 높이지 못한다면, 즉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환경이 더 빠르게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에너지를 이용한 효율이 자 실제로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게 더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앞에 열효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열효율이 좋은 걸 써야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참 길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이제 지구 환경은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자, 뭐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또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에너지 사용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발달하면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당연히 많아지고, 그러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아져요. 특히 이제 뭐 원자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원자력도 이제 탈원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점점 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중국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미세먼지 많아졌죠.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차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긴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니까, 자,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지금 알래스카의 시지마레프 섬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 되게 태평양에 있는 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닷물에 의한 땅이 녹아서, 그러니까 시지마레프 섬은 이제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이랑 좀 달라요. 뭐냐면 그 땅이 녹아버려요. 녹으면 그 녹은 부분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서 바닷물에 의한 침식이 더 활발해집니다. 깎여나간다는 얘기예요. 깎여나가면서 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 다 잠겨버린다라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북극에서 빙하 떨어져 나가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실제 북극에 있는 생물 개체 수가 아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 계속되면 2100년에는 평균이 한 약 4.6도씨 정도 간대요. 그러면 진짜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물론 겨울이 없어져서 좋다, 막 식물 잘 자란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자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이게 단순히 온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와 이제 이상기후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정말 안 좋죠. 네. 이렇게 최대한 변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야지. 그래서 앞에서 저탄소 제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함께 구매하자라고 앞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대충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챕터의 목적을 아시겠죠? 열에너지가 전환될 때 열효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열효율이 낮은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환경 파괴들이 가속화된다. 자,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적게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의정서 같은 게 있어요. 교토의정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그 협약. 그래서 이 의정서 이행 등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자.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공장 또 좀 줄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감축 대상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기체들을 전체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냥 우선 자체적으로 내가 에너지 자체를 안 쓰자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에너지를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 첫 번째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줄일 수 없으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드는 열에너지 자체를 줄이자.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즉 열효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덜 쓰는 방향으로 감과 동시에 이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이 두 가지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 사용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발 전기 좀 잘 끄고 다니고 등 좀 잘 끄고 다녀요. 불필요한 에너지 쓰지 말고 핸드폰도 적당히 하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담임으로서의 욕심이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인데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뭔지는 요거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도심 내에서는 5,00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했다. 덕분에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도 30%를 줄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정책은 레기오 카르테, 전철, 기차, 버스 등 17개에 달하는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을 발행했다. Dass es halt einfach im Monat weniger kostet, als wenn man zum Beispiel jetzt jeden Tag mit der Straßenbahn fahren müsste. Und dann jeden Tag 2 Euro für Hin- und Rückfahrt, also 4 Euro pro Tag, ist es einfach zu teuer. Also wenn man einen normalen Fahrschein kauft, kostet es für einen erwachsenen Menschen 2 Euro pro Fahrt. Und wenn man jetzt eine Regiokarte kauft, eine übertragbare zum Beispiel wie ich, ist es auch für Erwachsene möglich und für Kinder, dann kostet die 45 Euro. 세계의 친환경 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그 명성 뒤에는 당국의 활발한 지원과 환경을 살리겠다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준공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실제 이곳엔 연구원들이 살고 있다. 예, 지금 에어컨은요, 지하 150m의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자급자족하자는 게 이 주택의 설립 목적이다. 예, 여기 보시는 전등 같은 경우는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로 지금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했다. 지금 방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지붕에 깔려있는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데 쓰이는 전기도 태양을 통해 얻고 있다. 건물에 설치된 태양전지를 이용해 생산한 것으로 인버터로 변환해 사용한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온수는 태양열을 이용해 얻는다. 지붕 위에 얹혀진 태양열 지별판 아래 관을 따라 흐르는 물이 열을 따라 데워져 각각 온수와 난방으로 사용된다. 겨울철 따뜻한 난방과 냉방 역시 땅 밑에 흐르는 따뜻한 열을 이용한다. 땅의 열이 히트 펌프를 통해 전기로 변환돼 난방기와 냉방기를 가동한다. 이 건물 지하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로 가득하다. 비용과 효율적인 면에서 이러한 시설이 가정에 보급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게 현실. 기본적인 건축학적인 그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축학적인 기술 위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킨 그런 주택입니다. 이런 하우스를 짓게 된 어떤 원인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집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줄여보고자 이렇게 지은 집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미래주택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아직도 기술력이나 제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봤죠? 지금 아마 지금 7반 학생들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금 뭐 아마 계속 뭐 앞에 배우고 하는 작업이 있고 8반 학생들은 제 뒤에 아마 시험 끝나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액티브 하우스랑 패시브 하우스로 나뉘어요. 액티브 하우스는 뭐냐면 이 주택 자체에서 외부에서 뭐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주택 자체 내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풍력, 몰아치는 바람을 이용하거나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재생 에너지를 이 주택 스스로 얻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우리가 액티브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열이나 채광 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단열이나 채광 등을 이용을 해서 이 열 출입 자체를,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에어컨이나 히터의 작동 없이 에너지 자체를 지켜서 더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패시브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형태가 존재하는데, 보통의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즉 이 집 자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하우스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열에너지 사용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노력이 있는데요. 그 다음 노력은 뭐냐면,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역시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문제 삼자 한 미국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만든 것.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곧 사라지게 됐다. 그렇게 미국은 물러섰지만 그 과정에서 바짝 긴장했던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해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화석연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중간 형태로 두 자동차의 장점들을 절충한 차라 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의 방식인 전기 모터와 화석연료 자동차의 핵심인 내부 연소 엔진을 같이 사용하는 것. 내연 엔진이 주요 구동계통이 되고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것이다. 엔진의 크랭커 축이 돌고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압축기가 형성되어 최적 효율로 구동이 돼도 오염이나 이산화탄소 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효율을 극대화시켜 전기적인 부품을 추가한 것이다. 일단 차량이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게 되면 제동, 회생제동을 통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전기는 차량 뒤편의 배터리에 저장된다. 그리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비는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게 된다. 자, 잘 봤을까요? 잘 봤나요? 자, 지금 보면, 네, 역시 이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그 자동차들은 이제 가솔린 엔진만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 엔진이 이제 뭐 고속 주행을 할 때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아니면 내리막을 내려가거나 할 때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남는 에너지들을 전기 모터 쪽으로 저장을 시켜서
배터리 쪽으로 저장을 시켜서 그때 모터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저장하고 해서 저속일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전기 모터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뭐 이용을 해서 그 기존 차량보다 그러니까 기존 차량은 열에너지로 나가는 비율이 좀 많은데 그걸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이런 전기 모터도 같이 쓰면서 그러면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형태의 차량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영상에 설명했듯이 당연히 배출가스 양 적고요. 기존에 왜냐면 저속일 때는 굳이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더 에너지 저속 주행한다고 괜히 엔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 온실가스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적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높아져요. 기존 차보다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요새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다 보면 모터 소리 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차를 이런 걸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하나둘씩 많이 바꾸고 계세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자,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효율을 좋긴 한데 안타깝게도 차값도 높아가지고 사실 그 비용적으로는 크게 지금 현재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열효율을 더 추구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같이 발표하는데 이 두 가지 예는 반드시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좋은데, 자, 그럼 좋은데, 자, 이 사용되고 있는 전등이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 그래서 열효율 조사하는 거예요. 열효율 조사하면 자, 1초 동안 할로겐 등 30, 형광등 25, LED 전등 17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 비대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은 3.6, 5, 10.2. 오히려 가장 전기에너지를 적게 사용한 LED 전등이 가장 많은 비대에너지를 내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자, 에너지 이용 효율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래서 이건 열 효율이라고 안 해요. 이거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라고 해요. 왜냐면 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라고 합니다. 말만 좀 말은 좀 바뀌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효율 얘기하는 거. 투입된 에너지분의 실제 목표로 한 일 에너지. 근데 여기서 목표라는 게 비대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니까 비대에너지가 얼마나 나왔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3.6 그리고 25분의 5, 17분의 10.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교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과제입니다. 네. 할로겐 등 형광등 LED 전등 중에서 어떤 게 에너지 효율 높은 순으로 썩는 거. 앞에서 이제 이어서 과제 나오니까 그래서 꼭 기억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기관 열효율 조사하면 나오는데 자, 우선 그냥 무조건 하이브리드 기관이 일반 가솔린, 디젤보다는 무조건 높은 열효율을 갖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디젤보다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이제 디젤, 가솔린 기관, 그다음 증기 기관을 비교를 하는데 뭐 하이브리드는 제외하고요. 무조건 높으니까 증기 기관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가솔린, 디젤. 디젤이 좀 더 좋은 편이긴 한데 디젤이 이제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형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폐기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면 이제 적은 화석 연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온난화가 당연히 줄어들고 오염물질도 당연히 적게 배출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도 열에너지를 함께 줄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확인하기 하고 끝낼게요. 자, 열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일부를 열로 바꾸는 장치. 뭐예요? 일부를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지금 가렸는데
이거 1입니다. 1. 일부를 1로 바꾸는 장치. 이거 열기관이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지열 풍력, 재생에너지로부터 이제 받고, 이제 외부와의 열을 출입 차단하고, 자, 이걸 무슨 주택? 에너지 제로하우스. 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두 개 합쳐서 50분 이내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두 개 합쳐서 거의 60분 가까이 찍었네요. 미안합니다. 1.5배 정도로 빠르게 하고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네,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 과제도 역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시험 범위는 다 끝났어요. 물론 8반은 다음 주에 라니냐, 엘니뇨 들어가긴, 추가 영상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이제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갔잖아요.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